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가운데 상당수가 유증상자의 방문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400명대가 됐는데 말이죠.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지난주는 워낙 화요일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수요일에 크게 늘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전 몇 주를 보면 대개 수요일부터 100명 가까운, 100명 안팎의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양상을 그대로 거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좀 많은 편이고요. 경상남도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제 목욕탕발 집단 감염 때문에 그 여파로 어제도 45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어제는 지금 보고된 게 서울의 한 피부관리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또 대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난 4일에 서울 도봉구에 사는 주민이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분을 역학조사해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감염이 되지 않았고 그 미용업소 관악구에 있는 미용업소 종사자와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확진은 도봉구 주민이 나왔지만 그 그러니까 미용업소를 출입했던 손님들이나 그 종사자들이 집단 감염 양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3명이 확진이 됐고요. 이제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걸 보면 미용업소 방문자를 통해서 방문자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직장, 그 직장이 이제 중구에 있는 의료기관인데요. 그 직장까지 전파되는 한 3차 감염까지가 지금 일어난 상태고요. 현재 308명 정도 검사 중인데 전원 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경남 지역에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이게 목욕탕 관련한 것 때문이죠? 경남 진주에 그 사우나 관련은 지금 185명까지 늘었고요. 그다음에 경남 거제에 이제 사우나와 유흥업소가 이제 융합돼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우나발은 확진은 잦아드는 반면에 유흥업소발 확진이 늘어나서 46명까지 있고요. 충북 제천도 마찬가지 53명까지 이렇게 최근에 늘어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목욕탕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이 24건 정도 보고가 됐는데 대부분의 특징은 일단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최근에 목욕탕은 대개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목욕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뭐 서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것들 그리고 탕 안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옷을 갈아입거나 뭐 이런 데도 마스크를 쓰기가 이렇게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동네 목욕탕, 동네 사우나 이런 특징 때문에 대부분 이용객들이 서로 지인 관계들이 많아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서 그래서 확진이 많이 됐다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울 집단 감염을 살펴봤는데 대구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가요? 대구요? 네. 대구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주택 분양 사무실과 관련해서 또 이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주택 분양 사무실은 제가 취재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3차 대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발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자, 이 황사가 코로나19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초기에 중반 정도에 이탈리아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고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대륙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 감염 많이 되고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 미세먼지가 높은 곳으로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그러고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내 공간에서 이런 외부에서의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고 실내 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이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이 초미세먼지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이나 바이러스 검출력이 사람이 많고
활동력이 많은 곳에서 많이 나온다는 게 어떤 병원을 중심으로 나온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인실에서는 이 확진율이 적어지고요. 바이러스 검출량도 거의 없는데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많았다는 보고가 있고 또 한 곳에는 한 서너 명 정도 입원을 해 있는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둔 곳에서는 네. 바이러스 검출이 거의 안 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환기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사람이 밀도도 줄여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기청정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 코로나19는 이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환기를 좀 꺼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환기를 그래도 시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만 틀어놓으면은 그래도 환기를 안 시켜도 좀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하루에 뭐 한 두세 번이라도 한 10분 정도 맞바람을 치게 해서 완전히 공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자주 환기는 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기본적인 환기는 해주셔야 그 안에 밀폐된 여러 가지 나쁜 가스들이 많거든요. 그걸 예. 빼준 다음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로 우리가 초미세먼지 같은 걸 걸러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뭐 신기하다고 할까요? 그 미세먼지하고 이 코로나19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이렇게 딱딱한 그 물질인 것 같지만 예, 예.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붙는 거죠. 아. 붙어서 이게 초미세먼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부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떠다니면서 우리가 흡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있는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잖아요. 초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이 초미세먼지와 코로나19가 같이 붙어 다녀서 우리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겠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황사는 황사대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좀 새롭게 시청자분들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 확진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인가요? 글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은 그 현장에서 점검이나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어서요.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것은 그 발생의 23% 정도가 유증상자가 이제 시설을 방문해서 다중이용시설 방문해서 전파시키는 그런 뭐 어찌 보면 전형적인 그런 그 양상이었는데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공원이나 유원지, 그다음에 백화점, 쇼핑몰, 시장 이런 곳 가운데에서 밀집 시설 30곳을 정해서 이곳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네. 이제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학이 되면서 그 학생들 감염도 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원, 교습소, 뭐 독서실 이런 것도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방역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곳들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 조금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경기도는 이제 목욕장업 그 전자출입 명부 네. 그것도 이제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선제 검사 대상을 좀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경기도에서는 그 외국인 고용한 사업장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곳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검사 대상을 좀 크게 늘리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진단 검사가 의무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뭐 그 선별검사소가 막 사람 주말에 붐비기도 엄청 했는데 몰렸죠. 그 예. 날짜도 뒤로 좀 많이 연기를 시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고 어제 이제 경기도에서 나온 대책은 검사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강한 수가 나와서 외국인 관리를 좀 상당히 강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평일에는 사업장에서 그 유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고용자들에게 시간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이 돌아오는 주말에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사업장마다 평일에 외국인들을 그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어떻게 그 도 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지금 뭐 한 2,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주말에는 어차피 선별검사소가 좀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제 백화점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게 되는데 말이죠. 네.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고 나면은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그 여의도에 생긴 큰 백화점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백화점은 사실 지금까지도 상당히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내방객 그러니까 손님의 인원을 좀 관리를 했었는데요. 뭐 방문 차량 주말 2부제를 한다거나 뭐 무료 주차 혜택 같은 것도 안 주고 예. 그다음에 뭐 승강기 탑승 인원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설의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달 28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8일에 나왔는데 이 사실을 사실 2, 3일 전에 알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시설이 주말에는 한 4, 5만 명 모이고 주말에는 한 거의 10만 명까지 모인다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아무도 알리지 않았던 서울시에서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지금은 식당에서 작은 식당에서 확진자만 나와도 사실은 검사 받으라는 안내 문자나 네네.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시설은 그 해당되는 매장만 잠시 영업 중지를 하고 나머지는 그 모든 손님들 다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분노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왕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이 업소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문을 열었었는지 또 문을 열게 해준 배경은 뭔지 업소 측에서는 방역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로나 경과를 좀 서울시에서 소상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 되면 뭐 방역대책본부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과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확진된 매장만 이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길 누가 다녀갔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집단 감염에 일어났던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보면 병원에 뭐 최소한 응급실 자체를 다 폐쇄하거나 입원실에 나오면 입원 병동 자체는 최소한 폐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데가 3층 의류 매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는 2층에 있는 패션 매장입니다. 백화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이 독립된 공간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넓은 공간 안에 업소들이 쭉 들어가 있는 그런 네.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매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매장이 안전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현재로서는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도 속 시원한 해답을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이제 뭐 여러 번 지적되고 있었던 문제인데 방역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또 이중 잣대 문제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 이제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긴 했어요. 특별하게 글쎄요 특별한 대책이라고 생각할 것이 없이 지금 방역 수칙 준수를 이제 더 점검해 보겠다 그런 수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백화점 같은 경우에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곳인데 식당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푸드코트에 인원 제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칸막이가 사실은 백화점 푸드코트에 없어요. 의무화를 할 건지 테이블 간격을 하나씩 띄는 것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의해서 감염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증상이 약간 있는데 그냥 달 목욕처럼 매달 목욕을 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까 사우나 같은 경우도 달 목욕을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탈의실에서 옷을 입는 것과 동시에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드라이기 같은 거를 같이 쓰면서 감염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업주분께서 시간별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동 시작 전에는 손 소독제를 철저히 바르고 왜냐하면 기계를 만지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런 거고 사업주는 그 기계를 뭐 시간당 소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PCR 검사로 검사가 안 되는 네. 그런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고 영국발 바이러스가 치사율도 6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속도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해외 검역을 철저히 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좀 글쎄요, 이 정도 가지고 수도권이 200명 이하로 떨어지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게 가정용 키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네, 것도 네.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증상이 있을 땐 거의 나오거든요. 1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는 60%가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상 있는 사람을 주의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대부분이 무증상 상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무증상 상태의 감염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그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 제가 감기 증상이 좀 있고 예. 그 달목욕 하신 분도 어떤 그런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계속 이제 몸이 찌뿌둥하니까 목욕탕을 가면 좋아지겠다고 네.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PCR 검사를 하러 가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가볍게 키트를 살 수 있다면 내가 한 번 더 검사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감염을 시킬 네. 수가 있잖아요. 훨씬 우리가 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학생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기 전에 그리고 부모님이 또 내가 학생이 집에 있으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검사를 해볼까. 그런 조금 폭넓게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올해 절대로 안 끝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한다면 항상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같은 네. 경우 이제 좀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건소에 가서 직접 검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원칙이죠. 그렇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죠. 감기 증상이 이 코로나19가 젊은 층 같은 거 어떻게 대부분 오냐면요. 목이 약간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냄새를 조금 못 맡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PCR 검사를 하다 음성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땐 반복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PCR 검사를 반복해서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알고 들은 적이 있고 본 그래요?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편하게 접근성이 좋게 하는 것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복 검사하면 또 양성으로 나오는 네, 경우가 맞습니다. 있다 하는 네. 얘기잖아요. 네, 예, 한두 번 그렇습니다. 검사로는 쉽게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증상이 예. 없어도 신속항원 키트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PCR 검사는 증상이 있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목만 살짝 아프고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 검사를 하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검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신 접종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집계된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떤가요? 어제 한 2만 명 정도 더 맞아서요. 네.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1차 접종 대상자가 80만 명 조금 못 미치니까 한 17만 명 정도가 남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은 어제 252건이 들어와서 9천 건을 넘겼는데요. 어제는 그 중증이나 사망 의심되는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그 상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신고 건수가 그 전체 접종자 수의 한 1%는 좀 넘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1%는 좀 넘는데요. 지금 대부분은 다 경증입니다. 경증이라는 게 이제 뭐 접종 부위 통증이라든가 열이 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한 통증이고요. 최근에는 처음에는 중증이나 이 아나필락시스 이런 그 의심 신고도 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 홍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되면서 그런 신고들은 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어제 교육부가 올해 수능을 예정대로 11월 18일에 치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능 전에 고3 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은혜 교육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2, 4분기에 우선 접종하는 교직원 이외에 다른 학년들
이제 교직원 모두를 좀 우선 접종 대상으로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은 이제 수능 시험이 안정적으로 치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기를 잘 맞춰서 접종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방학을 이용한다거나 또 2번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전체 교직원에 대한 접종 순위를 좀 먼저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이제 수능 고3생들이 이제 또 올해도 또 문제예요. 이제 미리 이제 접종을 하겠다는 거죠, 백신 접종을? 맞습니다. 지금 고3은 만으로 지금 17세가 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수급만 되면. 네. 그래서 아마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맞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3주 간격이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만 접종이 가능하다면 2회 접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백신 수급이 어떤 종류의 백신이 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 같은 경우도 아마 여름이 지나면 청소년들도 접종이 가능하게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이기 때문에 말 얀센이 청소년에게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고가 나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백신이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백신이 수급이 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방역 당국의 통계 내용을 보면 젊을수록 이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아이들이 혹시나 주사를 맞고 난 뒤에 백신 접종을 한 뒤에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수능을 보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의 연구에서는 뭐 성의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만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 청소년들이 맞게 된다면 좀 젊기 때문에 젊은 경우에는 이런 면역 반응이 활발하고 또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력이 없는 경우는 조금 더 반응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 계통 때문에 그런 T 임파구가 많이 반응을 해서 조금 더 심하게 올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접종 후에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관찰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뭐 응급실을 통해 수액을 맞거나 그런 지침을 잘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상 반응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해외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가 계속 늘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단은 아니고 유보 또는 잠정 중단이고요. 왜냐하면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2분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른바 그 심한 혈전 현상을 보이게 됐고 49살 여성은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게 다 이제 만드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제조 번호라는 게 다 들어있는데 이 같은 제조 단위의 백신이 유럽 17개 나라에 공급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거의 비슷한 곳에서 만든 그 이른바 일련 번호가 같은 이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그 혈전 현상이 그 신고된 것만도 수십 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 유럽 의학청에서 오는 18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워낙 많은 나라에서 이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중단을 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측에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아무 네. 연관성이 없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연관성이 없다. 그다음에 유럽 의학청도 오늘 잠정적으로 예비 결과를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계속 이제 이런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는 그런 그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지금까지 그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증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워낙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아마 이제 예의 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국에서도 그렇게 밝혔고요.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그 유럽에서 문제가 된 백신과는 제조 과정이 제조하는 곳이 다른 거죠. 전혀 번호나 이런 그 제조지가 워낙 다르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그 세계 각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 그 백신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그 백신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 인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하는 곳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일련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안동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이 물론 그런데 이제 내일 유럽 그 의약청에서 뭐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 일단 우리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청 교수님?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제 혈전과의 이제 문제인데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일반 백신을 맞고 혈전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독감 백신은 매년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백신은 처음 나오는 백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경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사례들은 조금 젊은 층에서 갑자기 급사라든지 혈소판 감소증처럼 다양한 좀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지금 좀 검증 단계로 보류를 한 것이고요. 네. 내일 아마 유럽 의약품청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는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도 조금 이러한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상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종을 할 때 조금 초기에 간단한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혈전의 위험이나 염증의 위험이 없는지를 검사하고 접종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혈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혈전이라는 게 이제 피가 이제 그 굳는 거잖아요. 네. 그 혈관 속에서 혈전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혈전들은 급사하는 혈전들인데, 보통은 이렇게 오래 누워있고 수술에 누워있는 기저질환자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히 통하지 않으면서 다리에서 먼저 생겨요. 심부 정맥 혈전이라고 그냥 자연 합니다. 상태에서도. 그럼요. 한 예. 달 이상 대퇴골절로 누워 계시면 대단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대퇴골절에 있던 혈전이 누워 있으면서 혈류를 타고 올라와서 폐 동맥을 막는데 한 번에 막질 않아요. 천천히 큰 혈관을 막으니까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거쳐서 막기 때문에 증상이 어떻게 오냐면 병원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은 숨이 최근에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숨이 갑자기 찹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수치가 있어요. 다이머런 수치를 검사를 하면 높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리 쪽에 검사도 하고 폐동맥이 막혔는지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급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면 바로 와서 검사를 하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으면 바로 급사를 할 수 있는 게 폐색전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기 질환 중에서 급사의 가장 큰 요인이 폐색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혈전으로 인해서 생명이 그 지장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거고, 일단 혈전 자체로 생명 위협받는 거는 그만큼 시간으로 누적돼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급사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분명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호흡곤란이 올 때는 꼭 병원을 진료를 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